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에 바이든이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텔과 암이 공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KF-21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행보에 한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마치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바이든은 한국의 충격적인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수도 없이 가격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을 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머리를 맞대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바이든의 충격적인 연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에 대략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이어진다. 이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나는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아니 한국 사우스 코리아의 대기업에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어본 바 있다. 그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했다라며 자신 덕분에 미국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며 떵떵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처음 부를 때 사우스 아메리카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질렀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도청,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은 사과 대신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는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도청, 감청을 해줘서 고마워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이제는 한국에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미국에서 만들라고 삼성과 SK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화 비교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메모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든 말든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 목표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십 확보를 뽑으며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 성공을 위한 비전 항목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고용량 최첨단 디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바이든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하여 최근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한물간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과 인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적인 일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보완할 깜짝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암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암의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합니다. 암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의 IP를 공급하면 각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을 맡기는 구조죠. 암의 IP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암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암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 48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을 때도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멘전 등 스마트폰 태블릿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로티 사물 인터넷용 저전력 칩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암에 9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나 나라가 암을 소유하여 흔든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항상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 회사나 나라와 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이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암은 일본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회사로 이번에 인텔과의 깜짝 동맹 선언은 사실상 바이든과 일본의 밀월 관계라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암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TSMC는 못 잡아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텔과 암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의 1.8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이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백게시워 인텔 최고 경영자 시우는 지금까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암의 협력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이프스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의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IoT,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부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암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완성시킨 이 시대 인텔은 기껏해야 7나노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 경쟁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통해 암이라는 시특기까지 써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과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얼마 더 강력한 것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요. 삼성이 미국에 올인하려던 투자를 회수하여 이스라엘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덕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한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머리가 좋은 민족답게 가장 강점인 분야도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두 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도 이스라엘 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중 윌롯이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윌롯은 사물 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없는 블루투스 기술을 위한 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스티커 크기의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 주변의 방사선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필요 없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폰 전파 등 주위에 넘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윌롯 블루투스 센서 태그는 전자파에 의한 발전을 이용하며 종이와 플라스틱에 인쇄된 안테나를 곁들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가 없어 안테나를 포함해도 우표 크기에 불과하죠. 잘한다 했더니 KF-21 보라매가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당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버렸습니다. 방사청은 양산 계약에 필수적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2023년 5월 이내에 마무리 짓고 오는 하반기에는 아예 양산 계획까지 승인받을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상 배정 일정이 훨씬 빨라져서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 KF-21 양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KF-21 개발 일정을 기존보다 대폭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는데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 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무장 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시험 비행 순간마다 성공을 기록하며 KF-21 보람에는 불가능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하물며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인데요. 특히 KF-21이 본격적으로 제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성공한 이사 레이더 탑재 비행부터였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전투기로서 KF-21의 성능이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천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이사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선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이사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이사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이사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 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람회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선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입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하나하나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두 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에서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G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중대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다시 맞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게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空洞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 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 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 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무장 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엠비더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부브람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상공에 출연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이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민 지난 4월 4일에는 KF-21 CJ 2호기가 나토식 미사일 분류 코드 에임-1000 통칭 아이리스-T 무장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아이리스-T는 에임 9리터 사이드와인더 대비 목표 획득거리 4배, 탐색각 3배 추정 능력은 6배 이상 향상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아이리스-T를 미국의 주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상위 호환무로 평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리스-T의 기동성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초당 60도, 중력 가속도 60G의 선회가 가능한 아이리스-T는 만약 KF-21이 정면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급선회를 통해
후방에 따라붙은 적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360도 전방위에 대한 방위가 가는 건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이 아이리스티를 이용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 격추 100%를 달성하는 등 공중의 고속 이동 물체 격추 능력을 이미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중국의 질적 주력기인 J-22 탑재한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아이리스티와 유사한 페이퍼 스펙을 보유했음에도 실전이고 훈련이고 단 한 번도 실제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이 덕에 KF-21은 개발 단계인 지금 상태로도 잠재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확보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시험 비행 상황으로 양산에 돌입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압도적인 무장을 연달아 시험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항공 기술력이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 초 양산 단계에 돌입할 KF-21 블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몹시 기대됩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황제 진시황은 죽어가는 자신이 두려워 3,000명의 신하를 보내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작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를 아무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여행길이면서 한 번 떠난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은 죽은 생명체는 살려낼 수 없지만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는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이 생명을 불어넣은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한류는 한국 영화, 드라마, K-팝 등 소위 연예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류는 TV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도 한류가 있고 정책에도 한류가 있고 건설에도 한류가 있으며 농업에도 한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한류는 우리가 꼭 곱씹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흐름입니다.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 욕구를 크게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두 개로 구분했는데 하위 욕구는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며 상위 욕구는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5단계의 욕구로 세분화했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서 의지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하고 싶은 욕구, 사회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픈 욕구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포기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아 실현을 위해 신부가 되고 스님이 됐어도 먹을 것을 먼저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에게 식량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은 정착이 가능해졌고 토양에 씨앗을 뿌려 농작물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죠. 흔히 아프리카는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를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많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민족적 요인까지 얽히고 얽힌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환경적인 영향, 즉 비가 적고 메마른 땅은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이라 부르게 하죠.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농업인 만큼 1년 중 비가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제연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함께 아프리카의 건기와 우기 격차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개산까지 쓸어가고 건기에는 쉽게 불이 날 정도로 모든 것을 말려버립니다. 또한 우기가 늦게 시작되거나 건기가 일찍 시작되는 농부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다 보니 아프리카는 점점 농업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멀어진 아프리카에는 농업 한류가 물면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해외 농업기술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은 아프리카 등이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 덕분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관광 자원이 때문이죠.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10개국에 조금씩 걸쳐 있지만 알제리에 속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알제리 영토의 사후가 사막이니까요.
그러나 사막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해.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식량을 구매하는데 모두 써버려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대한민국의 24배가 넘는 아프리카 1등 국토 면적을 보유했으나 경작 가능한 농지는 전 국토의 3%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3,400만 명 가운데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제한된 농업 환경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에 재배되는 작물의 생산량은 너무 적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의존하는 감자의 경우 농민들이 파종하는 시감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시감자를 수입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알제리의 시감자 가격은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며 시감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제리에서는 한국 덕분에 시감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8억 규모의 시감자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실험기 자재를 알제리에 제공했고 감자 전문가 11명을 현지에 파견해 평균 없는 시감자 생산과 육종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감자 생산 기술과 기술력이 취약해 외국으로부터 시감자를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시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그 후 한국은 피를 닦는 노력 끝에 한국만의 고유 기술인 무병류를 이용한 시감자 수경재배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용화했죠. 현재는 독일, 일본 등 농업선 진국들이 모조리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감자를 생산할 때 선진국은 조직배 악묘를 이용해 상토나 흙에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이 기술을 지원받아 사용해왔는데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물속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독자적인 수경재배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감자 생산을 실용화한 기술입니다. 이제는 한때 한국에게 기술을 지원했던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이 기술을 시감자 생산 기술로 채택하고 있죠.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제리가 있습니다. 알제리의 시감자 지원 사업의 핵심은 병균에 전혀 감염되지 않은 감자 식물체를 병균 하나 없이 깨끗한 물속에서 재배함으로써 병이 없는 시감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영양액으로 사용되는 물이 좋지 않거나 시감자 재배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농촌진흥청은 사하라 사막지대에 근접한 시감자 생산단지 수질을 정밀 분석해 사실상 수경재배가 불가능했던 수질을 새로운 물질을 투입해 재배에 적당한 양액으로 개선해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재배와 환경제어시설의 설치를 통해 감자 재배에 최적 환경을 만들어냈죠. 사실 알제리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알제리에서는 시감자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버렸고 불가능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절박함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알제리에 제공된 시감자 기술 덕분에 기존의 10개밖에 달리지 않던 감자가 30개로 증가해 생산성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2009년 이후로 매년 약 5만 개의 시감자가 생산되어 알제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이렇게 한국의 원칙적인 시감자 생산 기술 덕분에 시감자 생산량이 늘자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후속 사업을 애타게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죠. 왜냐면 시감자 사업이 물론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 이은 알제리 제2의 식량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시감자 31만 톤이 해결되면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9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하라 사막의 관광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알제리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에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한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1조 9천억 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알제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볼 여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의 지원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제리 시감자 지원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이 다른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에서 수행된 것인데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력을 투입해 거의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이 매우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기술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죠. 따라서 추가 사업을 구상하던 알제리 정부는 군인과 경찰까지 대동해 이들을 경호의 현장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제리에서 확보하기 불가능한 시설물은 100% 한국에서 공수해왔는데 이런 자재가 수개월 동안 통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겨우 통관되어도 운송 중에 도난당하기 일쑤였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감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가진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이 알제리에 시감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알제리는 반신반의하며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수많은 선진국들이 원조라는 명목으로 알제리가 가진 지하자원에 더 큰 욕심을 불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황량한 사하라 사막의 모래폭풍과 싸우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냈고 최첨단 온실 시스템까지 선보였을 때 비로소 믿음의 눈길을 보냈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해 마침내 시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완전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대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후로 알제리 정부는 제발 후속 사업을 추진해달라면서 먼저 나서서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합충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알제리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32년이라는 시간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2년에야 간신히 독립을 이뤄냈지만 독립 후 이어진 내전과 사회주의 시스템으로의 프랑스의 흔적을 지워낼 만큼 경제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잔재가 진하게 남아있고 알제리스러운 것들은 사막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는 제2의 식량인 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모든 시감자는 외국에 의존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 덕분에 시감자 생산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이제 알제리는 적어도 감자에 있어서만큼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로 통일배를 개발해 보릿고개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백색혁명으로 물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발전시켰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농업 분야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것도 훌륭한 한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술을 나누어주는 것도 새로운 한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